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와 캔 모델링에 대해 발표하게 된 코리안리 리스크관리팀 백천우입니다. 오늘 발표가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저를 먼저 소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보험산업에 오기 전에 저는 원래 하던 일이 수자원공학이라고 해서 홍수, 치수, 하천관리, 댐 운영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산업에 와서 이렇게 캔 모델링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에 앞서 갖고서 일단 제가 수자원공학 일을 하면서 처음에 겪었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오늘 발표에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 한 가지 제가 겪었던 일을 먼저 얘기하면서 발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을 때 당시에 산자부 그리고 건교부 그 두 군데에서 한강수계에 있는 댐을 가지고서 서로 관리권을 가져오려고 각각 연구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한강수계에 댐이 11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홍수 관리 기능이 있는 다목적 댐의 경우에는 건교부, 산하, 수자원공사 소속이고요. 그리고 발전 전용 댐 같은 팔당댐 이런 경우에는 산자부, 산하 있는 전력공사 소속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야, 여기에 있는 다목적 댐을 운영을 잘 할 경우에 우리가 발전 효율을 최대한 더 높일 수가 있어. 그랬더니 뺏기기 싫은 건교부에서도 비슷한 연구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자, 한강수계에 있는 발전 전용 댐도 잘 운영을 하면은 홍수 피해를 이만큼 줄일 수 있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건교부 쪽에서 연구를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했었는데 6개월 동안 거의 한 달에 한 번 집에 가면서 밤을 새가면서 연구를 해서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전 전용 댐을 운영을 잘 하면은 홍수 조절 효과가 이만큼 나옵니다. 라고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연구를 줬던 수자원공사에서 한마디 합니다. 저쪽 산자부 쪽에서 받은 보고서에는 발전 효율이 늘어나면은 그걸 경제적으로 환산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얼마 정도다 나온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혹시 홍수 조절 효과를 늘렸을 때 그 효과가 경제적으로 얼만큼 될지 보고서에 넣어줄 수 있겠냐?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근거 데이터도 전혀 없었고 인터넷도 제대로 발전되지 않아서 자료 찾기도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 결과를 잘 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그냥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한강수계에 있던 인도교 지점의 수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었을 때 예상되는 홍수 피해 저감액은 얼마 정도 됩니다 라고 냈었었는데 제가 보험산업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은 질문의 답이 보험산업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20년도 전에 그때 이런 기술이 보험산업에 있다라는 걸 알았었으면은 그때 훨씬 쉽게 보고서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게 안 돼갖고 6개월 밤샌 거에 추가로 한 달을 밤을 더 샌 일이 있었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기술이 암만 좋아도 뭔가 산업과 연관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캔 모델 개요, 그리고 캔 모델의 적용 분야, 그리고 캔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 모델의 기술 관련 최신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상, 흔히들 혼용해서들 많이 쓰이는데 기상백과에서는
대기 현상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일반화돼서 장기간에 대기 현상이 종합된 것을 기후라고 정의하고, 기상은 시시각각 변하는 순간적인 대기 현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씨를 기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볼 수 있는 기후변화, 이상기후도 정의가 약간 다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기후가 통계적으로 분포가 됐고 그게 변화를 기후변화라고 하고, 이상기후의 경우는 기온이나 강수량 따위가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순간적인 좀 더 짧은 시간 단위를 이상기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보험 산업에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기후일까요, 기상일까요? 아니면은 기후 변화일까요, 이상 기후일까요?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암만 해도 사고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좀 더 영향이 많은 기상 그리고 이상 기후에 좀 더 보험 산업의 논점이 다가갈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후는 변하는 것 같습니다. 폭염 발생 빈도, 강도, 지속성 증가하고 있고요. 열대야 발생 빈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수량도 증가 중이지만 그 양 자체는 많지는 않고, 반면에 상당한 계절성이 존재하고 지역적 변동성도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에 집중호우 발생 빈도, 강도도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한반도 주변에 태풍 활동의 빈도와 강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후가 변한다라는 거 얘기 들으면은 와닿지는 않습니다. IPCC 보고서에서 말하는 한반도 기후변화량 보면은 연평균 기온이 뭐 0.5도 상승했다, 2050년에는 1도 상승할 거다, 2080년에는 뭐 2도 상승할 거다. 근데 사실 1, 2도 정도는 크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보험산업에서는 그런 거 좀 대비하면 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가 그런 장기적인 통계 특성보다는, 아니면 넓은 지역의 통계, 평균값, 그런 거보다는 기후변화가 위험한 거는 그 변동성에 있습니다. 장마를 예를 들어 보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장마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6월쯤, 한 달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많지도 않고 그냥 쫄쫄쫄쫄 오는데 계속 오고. 근데 요즘 장마 어떻습니까? 기상청에서 장마입니다. 그런데 비 못 보는 경우도 많고, 비가 오긴 온다는데 하루 훅 왔다 사라져 버리고, 비가 오긴 오는데 우리 동네는 안 오고 저기 남쪽 지방에 오고. 확실히 과거의 장마와 현재의 장마는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폭 넓은 구름이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면서 넓은 지역에 비가 쭉 오는 패턴이었는가 반면, 최근 들어 장마는 아예 안 오거나 아니면은 장마전선이 가늘고 길게 한 지역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국지성 폭우를 쏟아붓는 장마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장마 기간 동안 온 강우량, 평균량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지역별 그리고 시간별 변동성이 되게 크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산업에서는 이와 같은 장마 현상은 좋지 않은 거죠. 그리고 보시는 표는 지난 10년간 국내에 발생한 대표적인 이상 기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해에 폭염이 오기도 하고 한파도 온 적도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또 다른 기간에는 가무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이상 기후가 한 해에 동시에 상반되는 기후가 발생할 경우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갖게 되는 평균 값은 크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이상 기후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그게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산업에는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부산에 폭설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교통 대란입니다. 눈이 많이 오면은 제가 알기로 부산 사람들은 운전을 거의 포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시는 기사는 2018년에 실제 YTN에 왔던 기사인데, 부산에 폭설이 왔답니다. 1.3cm. 근데 실제로 눈이 이 정도 오는 나라 사람들한테는 1.3cm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부산에 온 1.3cm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그쪽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생각지도 않은 이벤트입니다.
대만의 한파가 와서 최소 50명이 동사를 했답니다. 영상 4도래요. 우리나라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와 같이 기후변화, 그로 인한 이상기후, 이게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기상현상이 발생해서 사고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국내 그 자연재해 하면은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거 하면 뭐죠? 태풍입니다. 아시다시피. 태풍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제일 가장 큰 재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늘 호우를 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2001년에서 2018년까지 전체 자연재해 피해는 약 25조 원 정도인데, 그중에 호우 피해는 6.6조 원, 약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2014년에서 2018년 사이에 보게 되면은 호우 피해는 전체 자연재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호우 피해가 큰 이유는 태풍이 차바 외에는 큰 게 이 기간 동안에 온 건 없는 영향도 있지만 집중호우,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우수 배출 시설, 그러니까 홍수에 대비한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설계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데, 하천 같은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서 A, B, C급으로 나눠서 계획 규모가 달라지게 되고요. 우수 배출 시설도 시설의 종류에 따라 그 설계를 하는 계획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계획 규모라고 해서 200년 이상, 뭐 100년에서 200년, 50에서 200년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여기서 계획 규모라는 거는 만약 계획 규모 100년이다 라고 하면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큰 홍수에도 버틸 수 있게끔 이 시설물을 설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 보면 건물 작은 것들이 있는데, 건물에 내린 비는 모여서 지선이라는 작은 관거를 통해 간선으로 이동되고, 간선으로 모인 비는 다시 하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선보다는 간선이 더 크고 간선보다는 하천이 더 커지겠죠.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적용하는 계획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이런 그 우수 배출 시설 설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강우 지속 기간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유역에서 아니면은 시설에서 물을 배출을 할 때 요 시설에 비가 얼마 동안 올까를 설계해 주는 기준인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 강우 지속 기간에 따라서 강우의 강도를 다르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30분에서 뭐 2시간,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 강우 지속 기간이 적용되고, 하천같이 큰 경우에는 짧게는 6, 7시간, 아니면은 큰 경우에는 이틀, 3일 정도로 강우 지속 기간이 결정되고, 요 강우 지속 기간에 따라서 설계 강우량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표는 서울과 부산의 재현 기간별 1시간 그리고 24시간 확률 강우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1시간 재현 기간 10년의 확률 강우량은 73.6mm입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아까 보셨던 그림 중에 지선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91.2mm는 간선을 설계하는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표 제일 밑에 보면은 역대 관측 최대치를 보게 되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관측 최대치가 1시간 동안 118.6mm. 이는 서울의 확률 재현 기간 중에 거의 200년에 맞먹는 양이 온 겁니다. 24시간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실제 설계하는 기준보다 훨씬 강한 강도로 비가 오는 빈도가 빈번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역대 관측된 1일 강수량 최다량은 2002년 8월 30일에 강릉에 하루 동안 871mm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1998년 7월 1일에 주암 관측소에는 1시간 동안 145mm가 비가 왔었습니다. 이 양이 얼마인지 가늠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1시간 동안 비가 30mm가 오는 정도로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운전이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60km로 달리는 차에서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해도 앞이 잘 안 보이는 정도. 그런데 1시간 동안 100mm가 넘게 온다? 그거는 거의 양동이로 퍼붓는 수준이고, 이런 비가 온다면은 당연히 침수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시는 편은
관측소별 관측 최대 1시간 강우량인데 거기 보면 작게 핑크색으로 표현된 게 대략 그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80mm 이하인 지점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빨갛게 크게 표시되어 있다. 이 말은 아까 전표에서 보면은 대략 80mm 정도가 1시간 그 확률 강우량 정도의 편차는 있겠지만 지역별로 해당하는데 전국 대부분에서 실제 비가 온 관측치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설계한 시설 기준에 보다 훨씬 많은 비가 와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사실 기후변화가 얼마 정도 이로 인해서 기온이 얼마 올라간다, 강수량이 얼마 늘어간다 이런 평균적인 것보다 저희한테 보험산업에 주는 더 큰 위험은 그 변동성, 그리고 그 변동성이 전국적인 게 아니고 국지적, 그렇게 가면서 더 커진다는 거, 이게 보험산업에는 훨씬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리스크를 어떻게 과연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캔 모델이고, 캔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또다시 단어를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재난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자연재해 대책법에서는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원인을 재난이라고 하고 그 피해를 재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산업에서는 캣 모델에 쓰이는 그 캣은 빈도는 매우 낮지만 심도가 매우 큰 익스트림 이벤트인 캐타스트로프, 얘를 대재해라고 표현을 하고, 캣 모델은 대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재해의 크기를 가치로 평가하는 모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빈도는 낮지만 심도가 매우 큰 익스트림 이벤트는 전통적인 통계 기반으로 그 피해가 얼마가 될지 추정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은 유사한 그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당시의 피해, 손해율을 비교해 나타내고 있는데 1989년 로마 프리스타 지진 강도 6.9였는데 당시 손해율이 130%. 반면에 그보다 약한 6.7 지진이 롤스리치에 발생했었을 때 손해율은 거의 23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과거의 통계를 이용을 해서 피해가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게 과연 이와 같은 익스트림 이벤트에 적용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어렵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세종문화회관입니다. 1978년에 준공된 세종문화회관. 만약에 세종문화회관의 요율을, 자연재해 피해 요율을 산정한다라고 할 때 만약 지난 42년간 풍수의 피해액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를 이용을 해서 연평균 피해액 또는 재연기간별 예산 피해액 이를 산출해서 저희가 통계에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최초 세종문화회관이 준공될 당시에 스피커와 지금 시설, 첨단 스피커 가치가 달라졌을 거며 세종문화회관 지하에 주차되는 차도 완전히 가격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이제 그 유역의 특성이 변했다라고 하는데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있던 청계천이 복원되며 청계 고가가 사라지고 하천이 복원이 됐습니다. 이 말은 세종문화회관 근처에 침수 발생 패턴이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와 현재 인건비도 변했을 거고 거기다가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기후변화, 즉 통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질성을 갖는 장기간의 표본이 필요한데 표본의 통계의 특성이 변한 것입니다. 이 경우 그러면은 과연 요율을 내기 위해 통계가 없다.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적용을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보시는 바와 같이 재화의 가치는 현재 기준으로 현재 스피커, 현재 자동차, 현재 인건비, 그리고 침수 피해 특성을 나타내는 것도 현재의 상태를 집어넣고 단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패턴, 즉 재난을 발생시키는 재난의 크기는 재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의 크기는 과거 자료를 통계 분석해서 적용을 하고 재해의 크기는 현재의 가치 기준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할 경우 저희가 세종문화회관에 발생하는 피해의 양을 어느 정도 정량화할 수 있을 거고, 이와 같은 컨셉이 사용된 것이 오늘 말씀드릴 캔 모델입니다. 캔 모델은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모듈, 해저드 모듈, 버너러빌리티 모듈, 그다음에 파이낸셜 모듈. 이때 스토캐스틱 모듈과 해저드 모듈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이 얼마나 클지를 나타내는 재난의 크기를 결정을 해주고, 실제 그러면은 피해가 얼마가 될지 값어치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 버너러빌리티 모듈과 파이낸셜 모듈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스토캐스틱 모듈은 얼마나 강한 재난이 발생할지 자연재해별 발생 빈도와 심도를 통계 분석을 통해 가상의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모듈입니다. 일반적으로 캔 모델에서는 10,000년 정도를 사용을 하는데, 태풍의 경우는 중심 최대 풍속, 강우 지역, 경로 이런 것들을 모의한 가상의 태풍 10,000년치를 만들어 사용을 하고요. 지진도 마찬가지로 진원, 규모 등 규모 같은 것들을 변화시켜서 10,000년치의 가상 이벤트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익스포저가 위치하는 지점의 재난의 크기는 과연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내는 것이 해저드 모듈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집 표면의 표고에 따라서 침수가 되는 지역이 다를 수가 있고, 이 경우 침수심은 지표면 표고에 따라 다 달라질 겁니다. 즉 물건의 위치에 과연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 것이 해저드 모듈이고,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게 빵 하고 오면은 한 지역에 오는 규모는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지진의 피해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가 거기 나와 있는 지반 가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반 가속도에 따라 가지고 실제 건물이 흔들리는 양이 결정되는데, 이 지반 가속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상태입니다. 하지만 토양 상태가 다 한 지역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저드 모듈에서는 이와 같은 토양 상태 등이 고려돼서 지진의 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너러빌리티 모듈인데, 버너러빌리티 모듈은 익스포저가 받는 데미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산출을 해냅니다. 건물의 구조, 용도, 높이 등에 따라서 데미지의 정도가 산출이 다르게 될 텐데요. 이를 위해서 버너러빌리티 모듈에서는 재해 강도 그리고 피해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미지 펑션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캔 모델, 벤더사에서 만드는 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국가, 그 다음에 페릴, 건물 구조, 용도, 높이 등을 고려해 갖고 대략 400에서 1000여 개로 구성된 데미지 펑션을 탑재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각각 다른 데미지 정도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낸셜 모듈에서는 이렇게 데미지가 얼마가 발생을 했었을 때 과연 실제 경제적 손해는 얼마인지 물리적 데미지를 보험 손해액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된 값이 고객 피해액 또는 보험사, 재보험사 피해액으로 보험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출됩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아까 첫 번째 스토캐스틱 모듈에서 발생시킨 10,000년치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반복이 돼서 수행이 된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일정 손해액보다 같거나 클 확률을 산출해낼 수 있는 EP 커브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캔 모델이 보험산업에서 쓰이는 적용 분야인데요. 실제로 캔 모델은 언더라이팅, 상품, 수재 출제 전략, 누적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계약별 리스크가 얼마가 되는지 각 계약별 리스크를 산정을 해서 언더라이팅에 사용되기도 하고, 상품에 대해서 요율을 산정하는 그런 프라이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엑셀 계약 내지는 계약별 수익성 분석 아니면은 캣본드 등의 IRS 등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실제 내부 누적 관리 또는 킥스, SST 이런 제도 대응, 그리고 신용평가 등에 사용되는 누적 위험 평가에도 캔 모델이 사용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 새로운 플랜트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플랜트가 갖고 있는 자연재해 리스크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그 플랜트에 대한 입력 정보를 이용을 해서 이 플랜트의 모델링 결과, 그랬을 때 손해율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을 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인근에 유사한 공장이 있거나 기존에 있던 계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기존 계약 정보를 이용을 해서 모델링에서 나온 수치값이 이 정도인데 과거 유사한 것들과 비교해 보니 이 신규 계약의 리스크는 얼마 정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언더라이팅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성 분석 분야인데, 만약에 어떤 계약이 갖고 있는 그 요율, 어떤 계약이 갖고 있는 레이어가 대략 여러 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계약이 5번 레이어다. 그랬을 때 각 레이어별 보험료 수준을 알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이 얼마가 지급될까? 이와 같은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계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델링을 통해서 각 레이어별 실제 손해율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낸 다음에 그 다음 각 회사별 수출제 전략을 덧입혀서 실제로 어느 레이어에 참여를 하게 될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캔 모델과 관련했었을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캔 모델링 결과 맞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태풍 제비가 왔었을 때 피해액은 이만큼이던데 당신네 모델링 결과는 요러네요? 안 맞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드리는 답변은 보통 이런 식입니다. 실제로 캔 모델에서 나온 결과, 절대값 자체가 맞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맞으면 이상한 겁니다. 사실 실제로 산업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캔 모델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절대값 자체보다는 어떠한 포트폴리오의 변화 아니면 특성의 변화로 인해서 생긴 상대값, 작년에 비해 얼마인지 다른 거에 비해 얼마인지 그와 같은 상대값이 더 중요하지 절대값 자체는 맞지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를 들어 2017년에 제비가 일본에 상륙했었을 때 당시에 보험 산업에서 최초 추정했던 손해액이 대략 한화 한 2조 원 정도였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대략 16조, 17조까지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산업에서 잔뼈가 굵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했던 2조 원, 현재 올라간 16, 17조, 8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한낱 기계인 캔 모델이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값보다는 상대값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 상대값은 과연 맞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상대값을 맞다 틀리다 논하기 전에 먼저 캔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 이해를 해야 되고,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낮춰야지만 우리가 캔 모델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캔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캔 모델은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델링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불확실성, 위치가 여기 있다라고 넣었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강구조네? 이런 걸 수도 있고, 보험 계약 조건을 넣을 때 우리가 TSI가 100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변했습니다. 틀렸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서 오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델 자체를 돌리면서 발생하는 건데, 예를 들어갖고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 이벤트가 실제하고 다르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해저드 맵이 실제랑 좀 틀리네? 그리고 우리가 만든 vulnerability 함수가 다르네? 데미지 함수가 다르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상 피해액이 얼만데 모델링 하다 보니 내가 넣은 TSI는 100조 원인데 모델링해 보니까 80조밖에 안 들어갔어요. 모델을 하다가 보면은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델은 자동적으로 자료가 없는 이상 데이터들은 걸러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TSI와 모델 TSI가 다를 수도 있고, 자, 미국은, 일본은 아주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다양한 자연재해들이 다 한 모델에 들어가 있냐? 그게 아니거든요. 없는 모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피해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다양하게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캔 모델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개발자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자연재해와 모델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자연재해가 실제 자연재해를 최대한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통계적 분석을 해서 이 두 개가 편차가 없게끔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재해가 발생을 하면은 현장 조사를 나갑니다. 현장 조사 나가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지, 이 지역에 주로 많이 받은 피해를 입은 건물 구조는 뭐가 있는지,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취합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데미지 펑션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개발자들이 모형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반면에 사용자도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중 제일 많이 연관된 것이 데이터입니다. 모델링을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크게 어디에 물건이 있는지, 아니면은 구조 형식이 무엇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몇 층짜리인지, 아니면은 건축 연도가 언제인지, 이와 같은 물리적 데이터, 그리고 건물의 가격은 얼마다, 아니면은 보험 조건은 얼마다, 이와 같은 계약 정보를 나타내는 파이낸셜 정보, 이 두 가지가 제대로 들어가야지만 모델이 갖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중 위치 정보, 구조 정보, 용도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히 사례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 모델에 입력되는 위치 정보는 상세하게는 위경도 좌표부터 시작해서 우편번호,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도, 서울시, 경기도, 이와 같은 위치 정보가 사용되게 되고, 좀 더 자세한 위치 정보가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위치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원인을 설명드리기 위해 일단 캔 모델은 익스포저가 위치한 지점의 재난 강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해저드 맵이라는 걸 사용되는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위치의 높낮이에 따라 침수 심이 변하고, 그리고 토양 상태에 따라 지진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물건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입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모델링에 큰 영향을 주는데, 예를 들어 실제 모델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이 지역이고 정확한 위치의 위경도를 좌표를 입력하게 되면은 모델에서는 이 위치에 해당하는 재해 크기, 강도를 입력을 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런데 위경도 좌표가 없어서 우편번호 정도로 제공을 하면은 회사에서 만든 모델마다 다른데, 어떤 모델은 우편번호의 중심점을 이용할 때도 있고, 어떤 모델은 우편번호에 해당하는 전 지역의 평균값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침수는. 그런데 만약에 우편번호도 없어서 한국으로 치면은 읍, 면, 동 사이즈 정보밖에 없다, 그렇게 입력을 한 경우에는 이 지역의 중심점 또는 평균값을 사용한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평균을 사용하게 되면은 침수가 물건이 위치한 곳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동에는 일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동이 아니고 구로 간다? 라고 하면은 더 피해는 크게 나오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위치한 곳은 진짜 침수가 심한 곳인데 만약에 무슨 광진구 그런 식으로 입력을 했고 중심점의 위치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피해가 없다 라고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치 정보에 따라 모델링의 불확실성의 크기는 크게 변하게 됩니다. 다음 또 하나가 CAM 모델링을 위한 최소 주소 정보인데 모델에 따라 모델링을 위해 입력을 해야 되는 최소 주소 정보의 수준이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대표적인 CAM 모델사인 에어사에서 국가별로 최소한 이 정도에 되는 수준만큼은 위치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대략 3,150개 정도의 카운티로 구분을 해서 넣어줘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47개의 프리펙처라고 해서 군현, 도쿄도 뭐 그런 식으로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누적 관리를 할 때 사용되는 것이 크레스타인데요. 일본의 사례를 들게 되면은 도쿄 같은 경우에는 그 크레스타 5번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크레스타 5번에다가 물건이 600만 불이 있다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위에 말씀드린 최소 모델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델 입력을 나눠야 됩니다. 입력값을 해당하는 크레스타에 해당하는 3개의 프리펙처에 각각 동등하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모델의 대부분 CAM 모델 같은 경우에 이걸 나눠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산업 군현별 아니면은 프리펙처별 그 산업 평균을 이용해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나눠서 입력을 자동으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600밀리언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도쿄에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모델링이 갖는 불확실성은 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한 개 소재지에 내에 다수 건물이 있는 경우인데 지난번 경주 지진 때 사고가 났던 아파트 사진입니다. 아파트 중에 모든 건물이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심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 약하게 입은 경우, 안 입은 경우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 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피해가 커 라고 모델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 개 소재지 내에 다수 건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별로 가액을 분리해서 나눠줘야지 좀 더 실제와 유사한 그 피해액이 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되게 많이 발생하는 사례인데 다수 소재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본사 주소로 모든 물건이 있다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액이 엄청 크게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전국에 소재지가 있는 주유소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사 주소로 넣게 되면은 서울에 좀 약한 지진이 와도 피해액이 크게 산정되고 그게 아니라 전국에 퍼져 있다. 그러면은 피해액은 작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수 소재지 계약인 경우에는 실제 소재지를 입력을 해주는 게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크게 도움됩니다. 다음은 건물 구조 종류입니다. 국가별로 그리고 재 종류별로 그 모델에서 지원하는 건물 구조는 다른데 크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구조는 보시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내지는 철골조, 목재, 조적조 정도로 구분되고 웬만한 건물들은 이 4가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분류해서 입력을 해줄 경우 모델에서 나오는 결과치가 크게 차이가 안 나게 되는데 실제로 계약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기둥 구조가 유리로 돼 있다. 유리로 기둥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마감재를 잘못 구조 입력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완전히 피해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또 아파트 경우에 대부분 기둥이 콘크리트 아니면은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벽을 벽돌로 쌓는 경우가 있는데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마감재, 벽돌을 건물 기둥이라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훨씬 피해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구조 정보를 잘 넣어줘야 되고 실제로 건물 구조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경우 모델을 할 때 입력 자료는 보통 unknown, 없음이라고 넣게 되는데, 보통 캡 모델은 건물 구조 정보가 없을 경우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좀 더 높게 피해액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일본 지진 모델 같은 경우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아파트를 unknown으로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피해액이 거의 2배가량 높게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건물 구조도 넣는 것도 중요하고, 건물 구조가 없는 경우에는 용도 가지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해서 집어넣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인데, 아까 그 건물 구조와 마찬가지로 국가나 재해별로 지원하는 용도 분류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에어사 모델 같은 경우에는 110여 개, 그리고 미국 허리케인 같은 경우에는 100여 개 정도의 용도를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형 계약의 경우에는 용도가 다른 다양한 건물들이 하나의 계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공장, 오피스, 그리고 직원 숙소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이런 다양한 용도를 갖다가 하나의 대표 용도로 집어넣을 경우에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액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건물 용도도 각각 정확하게 넣는 것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건물 정보가 모델링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2가지 사례 정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대만의 F사의 그 사례인데요. 전체 TSI가 약 6.4빌리언, 용도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병원서부터 시작해서 케미컬 프로세싱 인더스트리, 그리고 그다음에 오피스 등 다양하게 있고, 대만 전역에 약 82개 소재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 모델링 입력 정보에 따른 변화를 비교해 보기 위해 원래의 위치 정보하고 거기에서 원래 위치에 따른 상세 좌표가 아닌 우편번호로 정보를 좀 더 불확실하게 넣은 경우, 그리고 우편번호도 없고 크레스타 정도로 변환시켜 가면서 모델링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해 봤습니다. 이 경우 일단 그 대표 용도, 건물 용도도 그 대표 업종으로 변하게 입력을 했고요. 그랬을 때 실제 오리지널 상세한 데이터의 경우 250년 손해액이 약 155밀리언 정도인데, 점점 정보가 부족해질수록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 정보가 부족할 경우 캡 모델은 좀 더 보수적인 결과를 산정하는 가정을 적용한다, 이런 거인 있을 수 있고, 지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주요 건물은 비교적 어느 지역이 있으면은 집안이 안정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서 어느 그 정확한 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덜 안전한 쪽 정보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인은 다양합니다. 다음은 2번째 사례인데, 일본의 임의계약 60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TSI는 약 740빌리언이고, 실제 계약의 그 위치 정보는 실제 위경도 좌표가 있는 경우, 아니면은 우편번호가 있는 경우, 정보가 없어서 군현, 프리펙처 단위로 든 경우, 그리고 구정도 단위로 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용도도 절반 이상이 모른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철도 아니면 플랜트, 그리고 실제 정확하게 정보를 아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는 84%가 공업용으로 입력을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위치 정보하고 건물 구조의 정확도가 좀 더 낮아졌을 때 영향이 얼마가 있는가 비교를 해보기 위해 실제 60개 정도 위치를 1,500개 정도로 줄여봤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어느 지역에 있던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는 원래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다, 이거는 프리펙처 어디에 해당돼, 이렇게 바꿔놓고, 건물 구조도 알고 있지만 모른다 하고 언노운으로 처리를 해서 분석을 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은 원래 분석을 했었을 때 250년 예상 피해액의 17.9빌리언이었는데 정보가 부족해질 경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경우에는 약 10%. 근데 10%가 어떻게 보면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우 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사용자가 넣는 입력 정보에 따라 모델링 결과가 갖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경우 우리가 CAD 모델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낮춰 신뢰도를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또 하나 실무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정보를 어떻게 다 파악을 해서 그걸 다 언제 입력을 하냐라는 겁니다. 모델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더 많게 해야 되고 반면에 이러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과연 그럼 업무량과 신뢰도 사이에서 최적의 위치, 우리가 워밸런스를 맞추듯이 이와 같은 밸런스를 맞추는 게 그 회사 수준에 따라서 정보 관리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거고, 다행인 것은 이와 같은 모델링에 필요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 정보를 얻어낼 수도 있고 다양한 정보가 국가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통해 얻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델링을 위한 데이터 습득은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CAD 모델과 관련된 최신 기술 정보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벤더사의 기술 동향과 관련해서는 크게 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벤더사가 제공하는 그 재해의 종류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통적인 자연재해, 태풍, 지진, 아니면은 또 뭐겠죠? 화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외에 과거 그 시나리오만 분석이 가능했던 사이버, 마린 앤 카고 등으로의 그 재해 종류가 증가했고, 또 최근 코비드-19 영향으로 팬데믹 모델도 출시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 대상으로 하이 데피니션 모델 출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이 데피니션 모델에 갖는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모델이 탑재하고 있는 가상의 이벤트 데이터셋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1만 년 정도의 이벤트 셋을 갖고 있었다면 하이 데피니션 모델, HD 모델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많은 5만 개 정도, 좀 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링에 사용되는 그 격자의 크기가 점점 세밀해져서 좀 더 자세한 모델링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와 같이 복잡한 그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컴퓨터 기술도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CAD 모델이 각 회사별로 서버에 설치가 돼서 운영됐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와 같은 복잡한 연산 과정을 지원해주는 고성능 컴퓨터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어 좀 더 복잡한 연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CAD 모델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같은 경우에 태풍은 에어사하고 RMS사가 그 운영을 하고 있고, 지진 같은 경우에는 EQCAD과 RMS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에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모델이 2011년 출시한 이후에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조만간 업데이트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내후년 정도에는 업데이트된 한국 태풍 모델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국 지진 모델은 아직 출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그 개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MS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태풍 모델이 좀 에어사 모델에 비해 높게 그 결과가 산출돼서 좀 업계에서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 업데이트 계획도 아직까지는 미정이고, 지진 모델도 아직 업데이트는 미정입니다. 그리고 벤더사 모델 외에 최근에 보험개발원에서 대만 보험개발원 등과 협력하여 한국 태풍 모델을 출시하였습니다. 건물 그리고 농작물을 대상으로 바람과 침수 피해를 산정해낼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서 실제 한국 CAD 모델이 없는 그 회원사들에게는 모델을 제공하니 적용해보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행정안전부에서 풍수의 피해 산정 및 예측을 기술 개발이 R&D를 통해서 이루어졌었습니다. 이 R&D 결과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풍수의 피해 예측 시스템에 탑재가 돼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그 공무원들만 사용을 하고 있어 민간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기술을 개발했던 국내 최고의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든 모형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개발원 또는 협회 차원에서 정부와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용을 해볼 수 있을지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캡 모델, 기후변화부터 시작해서 캡 모델이 어떤 식으로 무엇인지, 어느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용 사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말씀을 드렸는데, 캡 모델 관련해서 제가 늘 갖고 있는 질문, 그리고 늘 갖고 있는 그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이 모델을 사용을 했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업무에 활용을 할 때 그 신뢰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도 그거 과연 믿을만 한가? 라는 거고, 그랬을 때 제가 역으로 저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재해, 대재해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어느 정도가 나올지 예측을 해야지만 우리가 보험산업에서 업무에 활용이 가능한데, 과연 캡 모델 외에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그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이 좀 더 낫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모델을 쓰시기를 제안합니다. 저도 그 모델을 쓸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